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니, 비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바람이 요란하게 창문을 두드렸고 천둥 소리는 마치 제 심장 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것처럼 요란하게 울렸어요. 저는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축축하게 젖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요. 단의 대무릉덩이 속에는 제 얼굴이 비쳤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눈가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머리는 비에 젖어 한 올 한 올 한 올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아,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순간 차가운 손길이 제 등을 살짝 밀었어요. 앞으로 한 걸음 내딛게 만든 그 손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멈칫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제 앞에는 오래된 요양원의 문이 서 있었어요. 문 앞에 작은 팻말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고 나무 틀은 습기를 먹어 바스러질 듯 보였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서 싸한 냄새가 났어요. 습기와 소독약이 뒤섞인 그리운 집의 향과는 거리가 먼 냄새였죠.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노인들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저 멀리 어딘가를 향해 멍하게 떠 있었어요. 마치 저마다의 과거에 갇혀 있는 것처럼요. 안내하는 손길에 이끌려 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침대 위에는 희미한 담요 하나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아무런 색감도 없이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익숙한 공기는 아니었어요. 차갑고 건조했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방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벽을 긁는 듯한 이상한 마찰음도 들렸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옆방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창가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었죠. 그 사람은 입술을 떼는 듯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낮고 쉰 목소리가 제게 닿았어요. 하지만 무슨 말이었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불길한 기운만이 뇌리를 스쳤어요. 저는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요양원의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손을 내려다보니 모르는 사이에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기 있어야만 했어요. 나는 이제 버려진 사람이었으니까. 밤이 깊어졌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방 안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 순간 아주 희미한 속삭임 같은 것이 들렸어요. 어두운 복도를 타고 흐르는 소리였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언제부터 들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저를 부르는 듯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요. 아들은 오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는 여기에서 혼자가 되었어요. 손끝이 시려왔어요. 바람이 틈 사이로 스며들어왔죠. 저는 그날 뼛속까지 차가워지는 감정을 느꼈어요. 버려진 날 비가 내렸어요. 요양원의 아침은 참 이상했어요.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건 평온함이 아니라 정적에 가까웠죠. 바깥 세상의 아침과는 달랐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없었고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 대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와 휠체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어렴풋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어둡게 바른 벽지를 바라보았어요. 밤새 제대로 자지 못했었죠. 낯선 공간 때문인지 아니면 제 마음속 깊이 내려앉은 불안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쪽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어요. 창문을 열어보고 싶었어요. 또 숨이라도 깊게 들이마시면 조금 나아질까 싶었죠. 하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곳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어요. 벽 너머로는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듯 했지만 저에게 허락된 공간은 여기뿐이었어요. 아침 식사가 배달되었어요. 양은 적었고 반찬은 차가웠어요. 밥알이 입안에서 굴러다녔지만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숟가락을 들어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이었어요. 어제 저를 바라보던 이상하게 깊은 눈을 가진 그 사람이었죠.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뭔가를 말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입모양을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그 경고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요양원의 구석구석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첫째, 여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의 요양원이라면 어딘가에서 간호사들이 걸어다니는 소리, 누군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소리라도 들릴 텐데 이곳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고요했어요. 둘째, 밤마다 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듯한 작은 울음소리,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 셋째, 어제까지 있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그 노인은 어디로 갔냐고요. 간호사는 시선을 피하면서 간단히 대답했어요. 퇴원했다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퇴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목덜미를 스치는 불길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어요. 불은 꺼졌고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떴시문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벽을 따라 걸어가는 듯한 흐릿한 형체. 저는 숨을 죽이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창가의 희미한 조명 아래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크 소리만 반복되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숨을 죽인 채 그저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노크는 점점 더 약해지더니 결국 사라졌어요. 아침이 밝아왔어요. 딴이오고 요지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알게 될 운명이었어요.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요양원의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가늘게 떨리는 손끝을 스쳤죠.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녘까지 뒤척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라도 다시 그 노크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손을 귀에 갖다 대고 문질러 보았지만 그 소리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습관처럼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땀자지라에 손을 올려놓고 밖을 내려다봤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회색 안개가 빽빽하게 깔려 있었어요. 그 순간 문이 미세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직원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두고 조용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건 밥 한 그릇뿐이 아니었어요. 작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그 누구도 준 적이 없는 편지였어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어요. 이유도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조심스레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열었죠. 안에는 오래된 듯한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종이 끝자락이 살짝 찢어져 있었고 잉크가 번진 흔적도 있었어요. 거칠게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심하세요. 당신도 사라질 겁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일까? 누가 보낸 걸까? 왜 나에게 온 걸까? 그 편지를 가만히 쥐고 있는데 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운이었어요. 하지만 방문을 조금 열어내다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익숙한 냄새가 풍겼어요. 잉크 냄새, 그리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 아주 오래전에 쓰인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하필 오늘 내 앞에 나타난 걸까? 그날 오후 요양원의 복도를 걸었어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죠. 직원들의 시선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서로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득 내 이름을 언급한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뒤돌아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글씨를 자세히 살펴보니 어딘가 익숙한 필체였어요. 하지만 누구의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때 옆방에서 낮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이었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그의 방문도 살짝 열려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밝은 빛이 비쳐서 얼굴의 주름이 더욱 깊이 드러났어요. 손등도 핏기가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어째서인지 편지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마치 내가 그 편지를 받은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조용히 입을 뗐어요. 하지만 말보다는 긴 한숨 같았어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1명, 2명, 그렇게 점점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 중 1명이 그 편지를 남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직원들이 들어와 방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을 살폈어요. 그리고 문을 다시 닫아버렸어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표정을 보고 직감했어요. 그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편지를 다시 펼쳐 놓았어요. 손끝으로 종이를 문질러 보았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편지의 글씨는 거칠고 오래된 것 같았지만 잉크는 비교적 선명했어요. 이 말은 이 편지가 오래전에 쓰인 것이 아니라 최근에 쓰였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얼마 전에 사라졌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에서의 며칠이 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던 이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창문을 바라보면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조차 너무 규칙적이라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새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가끔씩 스치는 바람 소리도 어쩐지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곳이 실제 공간이 아니라 정해진 틀 속에 갇힌 무대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이후로 밤이 더 길어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 있었던 걸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걸까? 어쩌면 나는 이미 사라지는 중일지도 몰라요. 이른 아침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간호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복도를 지나다니던 노인 몇 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점은 아무도 그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창가에서 햇빛을 쬐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흔적조차 없었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으로 가던 중 열린 문 사이로 간호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 단어가 뇌리를 파고들었어요. 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라진 사람들과 그 약이 관련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딴문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방의 노인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러다 낮게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전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요양원에서는 특정한 약이 돌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보통의 안정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약을 계속 복용하면 모든 것이 흐려지고 기억이 조각조각 사라져갔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이름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억이 사라진 후 결국엔 사람 자체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기억이 지워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언제 왔던 걸까? 나는 며칠째 이곳에 있는 걸까?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인이 손을 뻗어 제 손을 붙잡았어요. 그 손은 살짝 차가웠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약봉지를 내밀었어요. 이 약을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무겁게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내 손을 놓고 창가로 돌아갔어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방을 둘러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컵을 건넸어요. 오늘 드실 약이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또 안에는 작은 알약들이 들어있었어요. 나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종이컵을 받았어요.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저 손 안에 쥐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걸 먹는 순간 모든 게 흐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사라질지도 몰라요. 나는 여전히 손 안에 알약을 쥐고 있었어요. 직원의 시선이 내 손끝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억지로 붙여놓은 듯한 미소, 감정이 증발해버린 눈빛. 나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알약을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삼키는 척했죠. 하지만 혀끝에 닿은 약을 재빠르게 볼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직원이 내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몇 초가 지나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직원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방을 나갔어요. 그제야 나는 손바닥을 펼쳤어요. 자꾸 둥근 흰색 알약이 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것이 내 기억을 지워버릴 수도 있었겠죠.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탈출을 계획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담장은 높아 보였어요.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요양원 직원들은 항상 같은 동선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정해진 루트를 벗어나지 않는 기계들처럼요. 나는 그걸 알아내야 했어요. 그날 밤 일부러 잠든 척했어요. 방 안은 어둡고 요양원 특유의 정적이 감돌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를 따라 일정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직원들이 방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복도에 길게 늘어졌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어 문틈을 살펴봤어요. 1명, 2명, 그들은 같은 속도로 걸었어요.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움직임이 기계적이었어요. 그걸 보고 확신했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이곳의 일부였어요.
탈출을 감행하기로 한 날 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침대에 누워 몸을 웅크렸어요. 방 안에 불이 꺼지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기다렸어요. 규칙적인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가기를,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림자가 움직이는 순간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후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출구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숨을 죽이고 벽에 붙어 걸었어요. 복도 끝으로 갈수록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듯 했어요. 그때 문 하나가 살짝 열린 걸 보았어요. 그곳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있었어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처럼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손을 문고리에 가져가려던 순간 뒷덜미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누군가 내 뒤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숨소리조차 멎어버린 듯했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붙잡고 있는 손이 점점 힘을 주는 것처럼. 그 순간 낮고 가라앉은 속삭임 같은 것이 귀 옆을 스쳤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뒤에는 텅 빈 복도만이 길게 뻗어 있었어요. 하지만 방금까지 내 목덜미를 움켜쥐었던 손의 감각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다시 앞으로 뛰었어요. 더는 망설이면 안 됐어요. 어디든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하지만 요양원의 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복도를 지나치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두르면 안 됐어요. 나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그러나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 자리 근처에서 멈춰 있었어요. 마치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나는 벽을 박차고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도 빨라지고 있었어요. 나는 문 하나를 발견하고 망설일 틈도 없이 안으로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며 숨을 죽였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주 가까이, 바로 문 너머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움켜쥐었어요. 다시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문을 닫고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죠. 바깥에 있는 그 존재는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문 너머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바깥의 존재가 움직이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발소리가 사라졌어요. 정말 가버린 걸까? 아니면 아직도 저 문 너머에서 서서 나를 보고 있을까?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아주 조금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나는 다시 한번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바깥은 안개가 가득했고 바람도 한 점 없었어요. 이곳은 진짜 세상이 맞을까?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바닥에 무언가 놓여있는 게 보였어요. 편지. 누군가 놓고 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봉투는 낡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이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 나는 여기에 왜 왔을까? 나는 누구였을까? 방으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재산 상속 관련 문서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신자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문서를 따라 내려가다 보니 마지막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상속인은 본인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을 경우 보호 관리가 필요함.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 요양원은 단순한 곳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곳에 보호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관리당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요양원에 나를 보냈어요. 처음엔 단순히 돌봄을 위한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아그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진짜 이유는 뭘까? 그 답이 바로 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 문서가 사라진다면 나는 영원히 잊힐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요양원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잊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잊혀지도록 만들어진 거였어요. 나는 급하게 문서를 가슴에 품고 방을 나섰어요. 요양원의 복도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마치 벽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빠르게 걸었어요. 아니, 뛰다시피 했어요. 누군가에게 이걸 보여줘야 했어요. 이 문서가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하지만 그때였어요. 불이 꺼졌어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암흑이 되었어요. 요양원 전체가 정전이 된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벽을 짚었어요.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어디선가 작은 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뿐이요, 죽였어요. 주변이 어둡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나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그 발소리. 천천히 일정하게 다가오는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하나. 그것은 바로 나를 요양원에 데려다 준 사람이었어요. 나는 숨을 삼키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손이 내 품속의 문서를 향해 뻗어졌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도망쳤어요. 이제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이 문서를 지키고 이곳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걸.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손에 꼭 쥔 문서를 가슴에 품고 숨을 죽였어요. 요양원에 불이 꺼진 순간부터 나는 쫓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 그리고 이 문서를 없애려는 사람이 지금 내 뒤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어요.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벽에 부딪힐 수도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누군가 내 뒤를 바짝 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모든 걸 계획해두고 있었어요.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직원 중 한 명이 작은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삼키며 벽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들은 내가 사라진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이곳에서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감시하고 있던 것이겠죠.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문서를 만져봤어요. 이 문서를 갖고 있는 한 나는 그냥 요양원의 노인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들의 계획을 망칠 존재가 된 거였어요. 잠시 복도 끝을 살폈어요. 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이곳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 문서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을 거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내디뎠어요. 그 순간 뒤에서 손이 확 뻗어와 내 어깨를 붙잡았어요. 차가운 손길이었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손에서 벗어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형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의 아내, 내 며느리.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나는 등 뒤로 문서를 감췄어요. 그녀는 몸을 낮추며 조용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잡으려는 짐승처럼. 나는 그녀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소리를 죽이며 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내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어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힘껏 문서를 벽 너머로 던졌어요. 본의 아내 날아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그 틈을 타 나는 반대 방향으로 뛰었어요. 폐쇄된 공간에서 뛰는 건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나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았고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뛰어야만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내가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참을 뛰고 난 후 나는 벽에 부딪혔어요. 눈앞에 거대한 철문이 있었어요. 여기가 출구인가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나는 뒤돌아봤어요. 그녀가 서 있었어요. 입가에 얕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방금 내가 던진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내 심장이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갔어요. 모든 게 끝난 걸까?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찢으려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요양원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귀를 막았어요. 시끄러운 경보음이 오양원에 울영원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직원들이 우르르 복도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모두가 당황한 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문서를 그녀의 손에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철문 옆에 있던 비상벨을 힘껏 눌렀어요. 그제야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요양원 전체가 붉은 비상등 아래에 뒤덮였어요. 나는 문서를 가슴에 품고 뒤를 돌아봤어요. 며느리는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몰려왔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요양원의 차가운 공기 대신 밤바람이 피부를 스쳤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드디어 이곳을 빠져나왔다는 걸.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를 무너뜨릴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고 있었어요. 요양원의 철문을 힘껏 밀어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드디어 이곳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손에 꼭 쥐고 있는 문서. 이것이 내 마지막 카드였어요. 도로로 나가야 했어요. 그러나 요양원은 깊숙한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길가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고 밤하늘은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걸었어요. 무작정 뛰어갈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날 놓아주지 않을 거였어요. 한참을 걸었을 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헤드라이트가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몸을 기울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멈추지 않으면 뛰어들 각오까지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였어요.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며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위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녀였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차문을 열고 몸을 밀어 넣었어요. 운전자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나는 문을 닫고 재빨리 조용히 몸을 움츠렸어요. 차는 빠르게 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여전히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어요.
그녀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손에 꼭 쥐고 있던 문서를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속계약서 조작, 재산 강탈 시도, 법적 보호를 가장한 감금 행위. 하나하나 읽을수록 나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 며느리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될 거라고 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며칠 후 경찰이 요양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관리자들은 하나같이 당황해하며 변명을 늘어놨죠. 하지만 모든 증거는 이미 문서에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오해라고, 나는 보호하려고 한 거라고. 하지만 경찰이 내민 문서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노인들을 감금하고 그들의 기억이 흐려질 때까지 약을 투여해 왔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상속 관련된 서류들이 조작되었고 가족들이 모르게 재산이 며느리의 계좌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뉴스 화면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받았어요. 그동안 빼앗겼던 내 재산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서명을 하며 손끝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요양원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지냈던 옆방 노인의 안부를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에 대한 기록은 없었어요. 그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을까요? 나는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내 삶을 되찾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내 삶을 되찾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돌아보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려고 했고 지금까지 쌓아온 삶을 통째로 빼앗으려 했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을 뿐이었는데 그들은 나를 잊히게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살아남았고 나를 지웠던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지워졌어요.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창살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감시당하지도 약을 먹고 기억을 잃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직접 선택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내가 후회하는 게 있다면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 등을 떠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하지만 괜찮아요. 앞으로 나는 절대 다시 속지 않을 거니까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지켜야 할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한동안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 얼굴들이 있어요. 요양원에서 나와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 이미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라도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걸 잊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남은 날들을 걸어가야겠죠. 그 누구에게도 지우지 못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